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에이빙 A2G 두 번째. 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상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로봇 베트남 센터의 이현규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 베트남 이현규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말로 인사를 어떻게 해? 신짜오. 한번 네. 해볼까요? 신짜오. 신짜오. 아까 뭐 무겁지만 무겁지 않은 얘기인데 네, 네. 그 베트남도 좀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좀 네. 궁금한데. 생각보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베트남 하면 개도국이기 때문에 네, 네. 잘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초기에 굉장히 빨리 잘 잡아낸 국가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6월 19일자 기준 네.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총 354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있고 사망자는 현재까지 제로고요. 물론 매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5명 내외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 중에서 격리 과정 중에 발견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국민들이 신규 확진이 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5주째 지금 제로인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잘 맞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잘 했는데 국민들은 어때요? 좀 문화적인 배경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중국하고도 전쟁이 있었고 네, 네. 사실 근세사에서 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크고 작은 다툼이나 전쟁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기에 단결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평소에 따로 놀다가 정부에서 뭐 하자 그러면 일단 다 하고 보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님 뭐 이미 베트남 분들이 뭐 저도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때 두건이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시던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평소에 베트남 분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거의 자가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동차랑 다르게 매연을 직접 마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모두 다 가지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를 평소에도 끼는 게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굉장히 잘 작용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센터님, 네. 사실 코로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베트남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그럼 누가 거기에 가 있냐? 베트남으로 날아간 이영규는 누군지, 센터님 누군지 한번 네네. 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그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관리부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네. 사업지원부서 쪽 일도 두루 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판교나 이런 쪽에서 스타트업 창업이랑 지원 사업 쪽을 주로 많이 맡아왔고요. 공공기관에 이제 다니다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로테이션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돼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네. 전문성을 고민을 하다가 네.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보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뭔가 좀 애정을 가지고 일도 좀 하고 제가 맡았던 사업들은 뭐 S등급 평가도 받아보고 했어요. 네. 좀 플레이어로 좀 같이 활동하고 네, 싶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기술 창업 쪽 박사 과정도 밟고 네, 뭐 네. 외부 네트워킹도 하고 하다가 네. 그 지금의 이제 대표님 제2로 네. 하노이 센터의 센터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주셔서 인생 후반기를 도전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회사를 접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물론 이제 뭐 일단 언어적인 부분도 네. 많이 문제가 되죠. 제가 실은 이제 아주 영어를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네.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갈 때 원래 통역을 한 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한국어 통역을 원래는? 안심하고 이제 거기를 날아갔어요. 네. 첫날에 그 통역분이 저를 보자마자 사표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냐. 뭐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남편이랑 펍을 하기로 해서 회사를 못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갔어요. 문제는 제가 거기 현지인 CEO 분한테 사업 보고를 이틀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베트남어로. 근데 저는 베트남어로 할 때 안녕하세요밖에 못 하는데 그럼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영어로 해야 돼서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PPT 자료를 풀로 다 만들고 스크립트 써서 외워가지고 영어로 업무 보고하고 영어로 질문 받고 뭐 이런 과정을 한 2달을 거쳤어요. 2달 동안은 통역을 채용하는 데 들어간 기간인데 2달 동안 통역 없이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CEO 보고 6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영어가 확 늘었어요. 베트남어는 별로 안 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베트남의 젊은 분들이 영어를 네, 네. 또 되게 잘하신다고. 굉장히 잘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일반인 분들은 영어를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 제가 좀 특징으로 느끼는 거는 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특히 해외나 급이 높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람이면 대부분은 영어를 잘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영어만 갖고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시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저도 뭐 베트남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미국이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중요한 어떤 영어로 소통하는 전혀 문제 없다. 네,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예요. 저희도 뭐 협업하는 이제 파트너들이 있는데 CEO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네. 멤버들도 다 그런데 영어를 다 퍼펙트하게 한국보다 더 잘 걷고 분위기 좋더라고요. 실제로 베트남 전체 성원 네. 현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7%는 외국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7%의 3% 비중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외교부의 통계로는 네. 17만 명 정도가 베트남에 한국인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호치민과 하노이를 나눠서 보면 호치민이 한 10만 명, 하노이가 한 7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자나 이런 거주증을 가지고 신고가 된 인원에 대한 숫자고 실제 뭐 단기 출장이나 비즈니스 네. 관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20만이 훌쩍 넘을 거라고 교포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하는 얘기로는 한국인이 한 10만 명, 호치민은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니시다 보면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딱 아시겠어요. 일단 복장이 다릅니다. 이제 그죠. 저희가 입는 옷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국인은. 베트남에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베트남 그 스타트업 생태계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는 태동기에서 약간 걸음마를 걷는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하노이에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만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네. 네. 작년에 제가 하노이 스타트업을 한 100개 정도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주요 그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만나서 뭐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아직은 생태계가 튼튼하게 다 구성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얘기할 때 미국 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면 처음에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가 달라붙고 그쪽에서 육성이 된 사업은 시리즈 A, B, C를 넘어가는 그룹핑의 그 메인 멤버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엑시스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시 투자자로 돌아와서 후배 스타트업들을 양성을 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아주 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저는 되기 네, 시작했다고 네.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잘 하고 있고 좋은 생태계 모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 단계에는 지금은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프리 시리즈 A를 넘어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주요 투자 그룹들에서 그만한 충분한 돈을 아직 많이 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있는 그 엑셀러레이터들 VSV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리즈 A, B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 외국의 대형 자본들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쪽의 그 자본들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의 스타트업 창업 현황이나 뭐 네. 성공 사례, 한국 기업도 이제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지. 일단 뭐 현지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 사례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VNG 코퍼레이션이에요. 아, 네, 거기는 이제 게임이랑 클라우드 네. IT 관련된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2004년인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받아서 지금은 유니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베트남의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이미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은 유니콘이 된 기업은 없는데 좀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모모라고 하는 그 결제 앱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벤처 투자자들한테서 1억 달러 투자 유치를 작년에 투자를 받았고요. 티키라고 하는 쇼핑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네.
이커머스 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계열이에요. 벤처 투자 펀드로부터 7,500만 달러 투자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이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민 같은 경우가 서비스를 이미 하고 계시고 한 5월쯤 네, 네, 그쪽에 이제 하노이 서비스도 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본 케이스고 그 외에는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을 차리신 한국 분들 그분들을 이제 키워주고 계신 그런 케이스가 좀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좀 전망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리뷰티라든지 그분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베트남은 이제 그쪽 시장이 워낙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네네. 이런 인프라 통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그 비즈니스 구조를 볼 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유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그쪽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바로 모바일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핸드폰을 2개씩 쓰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집은 있는데 집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자다라고 하는 또 동남아의 네, 큰 네. 쇼핑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서비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모바일 커머스에 되게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웹 서비스로도 웹사이트가 있죠.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그쪽의 비중보다 모바일로서 결제되고 주문을 하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모바일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들이고 포탈 서비스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포탈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페이스북 네, 이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거래를 페이스북으로 P2P로 해버려요. 라이브 이커머스죠, 완전히.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에 의한 프로모트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취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각이 되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제 시장 진출을 한다 베트남에 네. 그러면 뭐 가능성 있는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짚어주시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거기 이제 있으면서 현지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같이 뭔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근데 정신문화적인 부분은 거의 동아시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지금 현재 발전 단계를 보면 네.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고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돈을 GDP에서 교육에 소비를 해요.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10년 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10년 갭으로 네. 130만 명 네, 정도씩이 태어나요. 네. 태어나서 자랄 때 교육 투자를 하잖아요. 교육 쪽을 좀 꼽고 싶고 그리고 그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든 분들은 사고관이 많이 달라요. 대부분 이제 투잡 쓰리잡에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보통 투잡 쓰리잡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으로 두세 배. 잡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은 기본이 될 것이다 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의 패션이나 화장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표현을 과감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뷰티와 관련된 서비스, 모바일로 거의 모든 콘텐츠를 소비를 하니까 모바일 중심으로 커머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다음에 뭐 소비재, 네, 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가 되게 있습니다. 퀄리티나 진짜 제품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 되게 많고요. 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 또는 이제 푸드테크 이런 쪽도 괜찮고요. 베트남이 실은 현재까지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이 농업이에요. 그 얘기는 그 농업을 구식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농업의 혁신적인 테크를 접목을 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아마 생산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한식 좋아합니다.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한식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뭐 떡볶이 관련된 브랜드라든지 몇몇 성공하고 계신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미지를 입힌 스타트업을 거기서 전개해보는 것도 설사 이제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건 딱히 관심은 아니니까 그렇게 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또 어떨까.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교육 쪽, F&B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장점은
로봇 베트남에 오셔서 만약에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 그룹이 갖고 있는 그 파트너사들을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기가 좀 용이해요.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분이 올바른 파트너인지 네, 네. 알 길이 없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차이가 네. 되고, 네. 이게 서비스 모델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는 네. 모델. 하나는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션 해주는 모델.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비즈니스 매처로 좀 역할을 하려고 네, 하고, 네. 실제 이제 와서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보시면 만만찮은 일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네. 아무튼 그 현지의 룰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그게 네. 만만찮은 일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네, 일들을 네. 저희가 하고요. 네.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공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저희가 수익의 네. 활동으로 하지만 네. 한국과 어떤 베트남의 비즈니스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이 그룹과 얘기가 된 거고, 이 그룹도 네. 그 비전에 동의를 해서 이 그룹이 먼저 로봇에 손을 내민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셔서 성사가 됐고 저희가 진출을 한 경우. 그럼 이 그룹에서는 원래 회장님이 로봇을 아셨었나 보네요. 아니요, 알고 아닌 오셨던 건 아니고 2018년도에 베트남 상공회의소 네, 네. 쪽에서 그 주요 멤버로 그 한국 비즈니스 투어를 오셨다가 당시에 그 로봇에서 하는 그 스타트업 행사를 참관하러 오셨다가 그냥 공간이 아니고 어떤 스타트업 인큐베이션과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이나 활성화된 그런 움직임들을 보시고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셔서 그분이 이제 바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네, 네. 계속 한국에 남아서 재차 이제 체크도 해보시고 로봇의 대표님을 좀 만나고 싶으시다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잖아요. 네네. 언제 가세요? 코로나를 피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개인사가 있어서 지금 갑자기 좀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기 위해서 음. 베트남 정부 쪽에 입국 신청을 넣어둔 상태고 아마도 7월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뭐 상황이긴 한데 이제 하노이 가시잖아요. 베트남 로봇. 네네. 그러면 이제 가서 좀 어떻게 좀 계획하시는 일들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저희가 작년에 인큐베이션을 시도를 몇 번을 해봤는데 네, 네. 제가 간과했던 게 이미 거기도 인큐베이션 교육을 여러 차례 다른 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은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교육 코스를 만들려고 디자인을 해보니까 네. 멘토단이죠. 그러니까 현지의 창업자나 투자 심사역들을 불러와서 구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메인 핵심이 되는 지식을 전달해줄 지식 전달자가 없어요. 강사를 하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 이제 일반 기업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쪽도 이미 그런 네, 컨설팅 네. 회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 창업과 관련된 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창업의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네. 들여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이제 계시는 입장에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러브콜을 한번. 러브콜이요. 네. 일단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분명히 베트남은 성장하는 젊은 국가예요.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인구가 인구의 구조가 일자형 구조입니다. 거의 각 세대별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재도 인구가 1억인데 그 성장 기반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 지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위한 소비 시장으로서도 가치가 있고요. 매년 120만 명, 110만 명 정도의 중산층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어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희의 과거 80년대, 9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중산층이 엄청 늘었죠. 그쵸.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답답합니다만 뭐 이건 그냥 팩트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층이 줄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한 15년, 20년 지나면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영향이 많이 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베트남이 세련되지 않고 아직은 베트남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이 상태일 때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한국에 돈 싹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백발백중 망하실 거고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시장에서 좀 새롭게 터전을 잡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베트남은 굉장히 적합한 시장입니다.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역량 있고 능력 있고 또 추진력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인공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계신 분이 베트남에 와서 뭔가 어떤 비즈니스의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하면 정말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한국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에이빙 A to Z 그것이 알고 싶죠? 네,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로봇 베트남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규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사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깊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오늘 이 뉴스를 영상을 보시고 이후에 센터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가시는 날까지 베트남 가시기 전에 또 네, 자주 뵀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빙 A to Z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